안녕하세요. 용접 프로세스 분야 3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 용접의 크기와 스패터 발생을 미그와 비교하시오. 네, CO2 용접은 CO2 가스 분위기 중에 아크는 아르곤 가스 분위기 중의 아크에 비해 긴축성이 크고 전이 경도가 높아서 용접의 하단부에 아크가 집중되는 현상을 보입니다. 이로 인해 아크 힘에 의해 용접은 위쪽으로 받쳐지게 되고 용적이 이탈이 억제되어 대립의 용적 이행을 하게 됩니다. 용적을 위로 받치는 아크 힘은 와이어 축에 경사지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아래보기 용접에서도 용적이 직하 방향으로 낙하지 않고 스패터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반면 미그 용접은 인계 전류 이상에서는 아크가 와이어 하단부에서 넓게 발생되어 용적은 스프레이 이행을 합니다. 그래서 둘을 비교해 보면 CO2 용접과 미그 용접의 용접 크기를 보면 CO2 용접의 이행 용접이 큽니다. 그 힘이 밑에서 이제 위로 받쳐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좀 커지고 그 효과로 인해서 스패터는 많게 되고요. 미그 용접은 용접 크기는 작고 스패터는 적습니다. 스패터 저감 방법으로 인버터 용접기를 사용하거나 용접 전류에 펄스를 인가하여 용적을 용용지와 접촉하기 전에 이탈시켜 단락 이행의 반발을 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레이저, 아크, 하이브리드 용접 공정의 원리와 효과. 레이저 용접과 아크 용접을 같이 병합해서 용접하는 공정이고요. 서로의 장점을 가지고 효율적인 용접을 하겠다는 공정입니다. 종래의 레이저 용접 기술은 용접에 필요한 여론으로서 레이저를 단독으로 사용했습니다. 레이저 하이브리드 용접은 아크 에너지 등 제3의 여론과 레이저를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레이저와 GMAW, 레이저와 GTAW, 레이저와 PAW가 대표로서 주로 레이저, 아크, 하이브리드가 대표 용접이 되겠습니다. 원리 및 적용 분야를 보면 기본적으로 레이저 용접을 수행하는 장치에 아크 용접용 토치를 부가 장착하여 일체화하고 조선공업과 같이 판 강제를 많이 사용하는 부자에 효율적입니다. 네, 그림은 여기 레이저 용접이 되고 여기서 아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레이저 용접의 깊은 용액과 아크 용접의 효율을 같이 잡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둘을 비교해 보면 레이저 용접과 아크 용접이 있고요. 속도는 레이저가 빠르고 아크는 늦고 자동화 가능성 면에서 레이저 용접이 좀 낮고요. 이별량은 아크 용접이 높고 용입비는 레이저 용접이 크고 열 영양분은 레이저 용접이 좀 작죠. 이음부 관리는 아크 용접이 더 쉽고 설비 투자비는 레이저 용접이 매우 높습니다. 네, 제가 그린 그림 외에 실제로 이제 전문가 그림을 보면 가운데서 레이저가 내려오는 방향이 보이고 오른쪽에서 지금 아크 용접이 같이 진행되고 있죠. 보통 이제 진행 방향 앞쪽에 레이저 용접이 있고 뒤에서 아크 용접이 따라오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아크 용접만 하면 용입이 좀 낮은 편이지만 레이저 용접은 용입이 깊죠. 그 두 개를 합쳐서 깊고 그리고 용접부 표면은 어느 정도의 비드를 갖고 있는 그런 하이브리드 용접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효과를 보면 아크 용접에 비해 빠른 용접 속도가 있고요. 낮은 용접 이별량으로 용접부의 특성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낮은 출력의 레이저 용접을 사용하여 투자비 절감이 가능하고 이음부 관리가 쉽고 자동화가 좀 더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 용접의 공정 변수와 용접부 특성을 보겠습니다. 레이저 용접의 공정 변수와 아크 용접의 공정 변수 각각 또는 동시를 만족해야 됩니다. 레이저 용접의 공정 변수는 어떤 게 있냐면 레이저의 출력, 용접 속도, 초점의 위치, 용접선 정렬, 보호가스의 종류 및 취입량이 변수가 되고요. 아크 용접의 공정 변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아크 용접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GMAW를 예를 들면 용접 전류가 또 변수고 용접 속도, 와이어의 종류와 직경, 돌출 길이 및 실드 가스의 치입 조건이 있습니다. 한편 이거를 같이 용접하는 하이브리드 용접의 추가 변수를 보면 용접봉의 공급 각도가 중요하죠. 그리고 용접될 재료 위에서 용접봉이 겨냥하는 위치 사이의 간격도 중요하고요. 용접 진행 방향, 레이저 선행인지 아크 선행인지 주로 레이저 선행을 많이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아크가 선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기타 현상으로 레이저 유기 플라즈마가 아크 용접의 플라즈마와 상호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용입 깊이의 영향. V자 모양으로 호물판 판재에 레이저 선행을 하면 아크 선행에 비해 깊은 용입을 갖게 되고요. 아크 선행이 있으면 레이저 선행에 비해 깊은 용접이 있다는 또 다른 결과도 있습니다. 변수는 다른데 같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어떤 변수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아크열에 의한 예열 효과가 있고요. 오목한 용융지 형태, 레이저 플라즈마와 아크 플라즈마의 상호작용, 그리고 레이저 아크 거리가 3mm 이상인 경우 아크 선행이 더 깊은 용입을 갖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보통은 레이저 선행이 더 깊은 용입을 갖는다고 이제 생각이 되고, 한편으로는 다른 주장도 있다는 거를 같이 알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정리를 했으니까 한번 알아두시고요. 네, 레이저 용접의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도 방사를 이용한 빛을 이용하여 매우 작은 점으로 접속된 레이저 광에서 변환되는 고밀도 에너지를 써서 키홀 용융 현상을 수반하는 용접 방법입니다. 레이저의 종류로는 CO2 레이저와 ND-YAG 레이저가 있고요. 장점은 좁고 깊은 용입, 30mm 두께의 강제를 원패스로 용접할 수 있는 깊은 용입이 가능하고, 이별이 적은 상태로 용접이 가능하면 이 효과로 인해서 변형 발생이 적고요. 좁은 열 영향부를 갖게 되기 때문에 결정립 성장을 저지하고 연성이 우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접 자동화가 쉬우며 고속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접근이 어려운 부분의 용접도 가능하고 자장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X선 발생도 없습니다. 또한 가열과 냉각 시간이 짧아서 서스의 이케탄화물 석조를 방지하고 비접촉 용접을 수행하므로 장비에 마모가 없습니다. 또한 이종금속 용접에 용이한 형태고요. 단점을 살펴보면 용접 이음부와 레이저 빔을 정확하게 정렬 조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민감하고요. 장치가 고가라는 점, 또한 안전을 위해서 작업자를 레이저 광으로부터 분리해야 되고 에너지 변환 효율이 낮습니다. 약 10% 이하라고 하네요. 용접 공정이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기공 발생, 용접 금속의 취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고, 열 전달이 높은 금속,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이나 구리 합금 제품은 레이저 용접이 어렵습니다. 네, 박판 재료를 만약에 고속으로 용접할 경우에는 계산에 의한 이별량보다도 높은 에너지 출력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과 에너지의 대부분은 키홀 바닥을 통해 외부로 배출되면서 안정적인 용접부의 형성과 함께 기공 결함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레이저 용접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재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레이저가 있겠죠. 그 레이저 중에서도 레이저의 출력과 빔 특성이 중요하고 보조가스가 있습니다. 종류, 유량, 취입의 위치, 그리고 집속 장치, 초점거리, 집속경, 초점 위치가 있고요. 용접, 용가제, 재질, 직경, 송급 속도, 송급 위치, 시험제 B와 시험제 A가 있는데 재질, 표면 상태, 두께가 동일하고요. 또 클램프가 있습니다. 재질, 위치, 가압력, 또 이제 용접부의 간극, 단차 이런 것들이 용접 품질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레이저 출력이 일정한 값 이상이면 용융 금속의 점도 하락과 용융량 과다로 인하여 용락 발생과 용접 결함 생성량이 증가합니다. 보호가스와 보조가스를 살펴보면 보호가스는 용접 시 고온의 용융 금속을 산화로부터 보호하는 차단막의 역할을 합니다. 보조가스는 CO2 레이저 용접과 같이 용접성에 영향을 미치는 레이저 유기 플라즈마의 영향이 큰 경우에 유용합니다. 플라즈마를 보호가스를 이용하여 제거함으로써 에너지의 이용 효율을 높이고 동일한 출력의 레이저 장치에서 더 깊은 용접부를 얻는 역할을 하는데 보조가스가 필요합니다. 플라즈마의 강도가 인계값 이상으로 높아지면 과도한 밀도의 플라즈마가 발생하며 레이저 빔은 이 플라즈마 구름에 의해 일부 반사미 차단되어 용접 효율이 감소하고요. 이러한 현상의 CO2 레이저 용접에서 현저합니다. 용접 헤드 측면에서 비스듬히 보조가스를 분사합니다. 다음 CO2 레이저와 네오디움 야그 레이저의 차이점 및 특성. 레이저광은 인공적인 빛으로 자연광에 존재하지 않는 우수한 성질이 있습니다. 대역폭이 0에 가까운 선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단색광으로 이론적으로는 프리즘을 통과하여도 분산이 일어나지 않는 광이고요. 위상도 주파수도 일치하는 연속적인 정연파. 자연광은 위상과 주파수가 고르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고요. 가공용 레이저의 대표는 CO2 레이저와 네오디움 야그 레이저가 있습니다.
CO2 레이저의 특성은 일단 기체 레이저고요. 레이저 출력이 25kW, 레이저 빔은 10의 4승 와트 퍼 제곱밀리미터의 에너지 밀도를 갖고 있고요. 파장은 10.0 마이크로미터, 두께는 1에서 1과 4분의 1인치의 강판, 용접 및 절단에 사용이 되고 레이저 흡수가 우수하며 현존하는 레이저 중에 가장 고출력의 레이저 용접법입니다. 네, 네오디움 야그 레이저는 고체 레이저고요. 적외선 영역에서 발생하는 빛입니다. 레이저 출력이 1에서 10kW고 파장은 1.06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아까 CO2 용접보다 짧죠? 얇은 박판 용접에 사용 가능하고 결정 품질과 안정성 및 취급사항이 용이합니다. CO2 레이저나 야그 레이저는 열 가공에 해당되고 열 가공은 레이저가 가공 대상 재료에 흡수되어 용융이나 증발을 유발합니다. 차이점을 표로 정리해보면 CO2 레이저 용접, 그 다음에 네오디뮴 야그 레이저가 있는데 형식, 기체냐 고체냐, 파장이 10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빔을 전송할 때 CO2 용접은 거울, 그리고 네오디뮴 야그 레이저는 광섬유를 사용합니다. 발진 파형은 펄스 연속으로 동일하고 응용 부분을 보면 용접 절단까지는 비슷하고 CO2 용접은 표면 계질 천공 마킹, 그리고 네오디뮴 야그 레이저는 스판 용접과 의료용으로 사용됩니다. 여기서 레이저 용접과 아크 용접의 비교를 한번 다시 살펴보면 레이저 용접과 아크 용접, 아까 한번 했던 부분인데 복습하면 속도는 레이저가 빠르고 자동화 가능성은 둘 다 좋지만 레이저가 좀 용이하고요. 이별량은 레이저가 낮고 용입비는 레이저가 크고 열 영양분은 레이저가 좁고 용접 변형도 작고 이음보 관리는 아크 용접이 좀 쉽고요. 설비 투자비는 아크 용접이 낮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레이저 용접이 우수하지만 결국에는 효율성 면에서 봤을 때 설비 투자비가 낮은 아크 용접이 자주 사용되고 이음부 관리도 쉬워서 현장에서는 아크 용접이 사용되지만 고정밀 용접에서는 레이저 용접이 많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아크 용접에 비해 레이저 용접은 좁고 깊은 용접을 얻을 수 있고 매우 적은 이별 에너지로 용접할 수가 있고 또한 고속 용접과 용접 공정의 융통성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네, 탄소광 SAW에서 용접 금속의 침상형 페라이트 생성에 미치는 인자를 금속학적으로 설명하시오. 일반적으로 채심 입방정 구조, 즉 BCC 구조를 가진 알파철 페라이트는 연하고 전연성이 풍부한 강자성체고요. 고상 변태에 의한 알파 페라이트와 액상에서 정출하는 델타 페라이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용접부에 나타나는 페라이트 조직은 생성 장소, 형태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네, 알파 페라이트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알파 페라이트는 지금 액상에서 정출하는 알파 페라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고상에서 정출하는 델타 페라이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 물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평상태도에서 한번 확인을 시켜드렸고요. 자, 장소에 따라서 입계 페라이트와 입내 페라이트, 형상에 따라서 괴상 페라이트와 침상 페라이트가 나오고 현미경 조직상으로 보면 괴상 페라이트, 위드만 스탠텐스 페라이트, 베이나이트형 페라이트가 있습니다. 자, 그럼 침상형 페라이트, 비교적 빠른 속도에서 형성이 되고 이 AF 조직은 오스테나이트 입내에서 핵 생성되어 결정립 성장이 불규칙한 방향으로 진행하여 미세하게 형성이 되고 결정립계의 2차상으로 존재를 합니다. 결정립이 미세하고 내부의 전이 밀도가 높아 적당량이 형성될 때 강도와 인성이 동시에 상승하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망간 함량이 많을수록 침상 페라이트의 입자 크기가 약간 증가하는데요. 미세한 레스틀이 서로 결속된 구조를 갖습니다. 인터락킹 스트러처고요. 저온 인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조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베이나이트 변태 산물이고 미세 조직에서 다소 차이가 나는데 베이나이트 조직은 그 오스테나이트 결정립계에서 생성되어 적층 판상 구조를 가지고 내부로 성장하며 침상형 페라이트는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내에 분산된 비금속 입자로부터 핵이 생성되어 사방으로 성장해 나가는 방사형 형상입니다. 따라서 침상형 페라이트는 핵 생성의 차이로 인해 성장 형태가 변화된 베이나이트라고 할 수도 있고 또한 결정립 내에서 생성된 베이나이트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확산 용접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확산 용접은 금속 용융 없이 용접하는 고상 용접, 고상 확산 용접, 액산 확산 용접이 있습니다. 원리를 보면 고온에서 두 금속을 맞대어 놓고 높은 압력을 가했을 때 계면의 융융이나 매크로적인 변형, 두 금속의 외형적인 움직임 없이 계면의 접합이 일어나는 접합입니다. 네, 용접 원리는 방금 띄워드린 그림과 같고요. 재료 A와 B가 어떤 압력에 의해서 그 맞닿은 표면에서 접합이 이루어지는데 서로 이제 계면의 융융이나 매크로적인 변형이 일어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상 확산 용접과 액상 확산 용접으로 설명해 보면 고상은 필러메탈층 삽입이었고요. 시간, 온도, 압력 조절을 하고 모재의 종류와 표면 상태에 따라 조절을 합니다. 액상은 동종 또는 이종 금속 사이에 필러메탈을 삽입해서 이 필러메탈은 두 금속의 확산 속도를 빠르게 하고요. 계면의 마이크로 디포메이션을 도와서 완전한 접합이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네, 확산 용접의 조건. 접촉되는 면이 기계적으로 친화도가 있어야 되고 접촉되는 면의 불순물의 분해가 메탈릭 본딩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는 돼야 됩니다. 네, 확산 용접의 단계를 보겠습니다. 필러 메탈 업시를 했을 때 첫 번째, 초기 접합면의 물리적 접촉에 의해서 두 번째, 주어진 온도와 압력을 받으면서 항복과 크립 변형에 의해 계면의 변형이 발생하고요. 세 번째, 두 금속은 약간의 보이드를 가지면서 그레인 바운더리 간의 접촉이 발생하고 네 번째, 결정립 또는 재결정을 통해 두 금속이 완전히 접합되고 보이드는 소멸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네, 인서트 재효용. 확산을 촉진하고요. 저온에서 단시간에 용접을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또한 이종제 용접 시 발생할 수 있는 취약한 금속간 화합물을 방지 또는 억제하며 모재와 합금화에 의한 이음부의 성능을 향상하고 네 번째로 팽창계수가 다른 이종제의 용접 냉각 중 생기는 응력을 완화시킴으로써 균열을 방지합니다. 또한 접합면끼리의 밀착성을 촉진합니다. 이 인서트제는 접합부에 잔존하지 않게 얇게 보통 도금, 용착, 용사, 스패터링, 분말 등의 형태를 갖고요. 이거를 TLP법이라고 합니다. 천이액상 확산 접합법. 두께는 0.1mm 이하의 저용점 인서트 금속을 이용하고 용접 초기에 용융하여 접합을 용이하게 합니다. 그 후 모재 금속과 상호 확산하여 성분 변화를 일으켜 등온 응고하여 일체화가 됩니다. 장점은 모재와 기계적, 조직학적으로 거의 유사한 접합 조직을 갖게 되고 용융 용접으로 접합이 어려운 이종대 접합을 실시할 수 있으며 치수 정밀도가 높고 재결정 온도 이하에서 용접이 가능하며 용융 용접에서 발생하기 쉬운 균열, 기공, 취하부 등의 결함이 없습니다. 또 면과 면의 접합이므로 모재의 두께와 관계가 없고 접합 속도가 빠릅니다. 단점을 보면 기자재가 비싸고 경제적으로 접합할 크기에 제한이 되어 있으며 여러 개 동시에 접합 가능하지만 생산성이 높진 않습니다. 또한 접합면의 가공에 많은 주의가 필요하고 기존의 용융 용접보다 열 사이클이 길며 조인트의 특성을 확인할 적당한 비파계 검사 방법이 없습니다. 적용 분야를 보면 강도가 높은 초내열 주조합금 또는 결정 제어 합금 등에 많이 적용이 됩니다. 자, TLP는 천이 액상 확산 접합의 삽입 금속을 뜻하고요. 브레이징용 삽입 금속이 주로 사용됩니다. 구비 조건을 보면 모재와 저짐성이 좋을 것, 모재보다 용점이 낮을 것, 공동 등의 접합 결함을 형성하지 않을 것, 유해한 금속 간 화합물을 형성하지 않을 것, 넓은 면적의 면접합이 가능할 것. 추가 조건으로 브레이징용 삽입 금속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접합 온도에서 비교적 단시간에 등온 온고해야 되고 비교적 단시간으로 모재 성분의 균열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주로 1교시 문제의 단답형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 반 페이지 이상 쓰려면 TLP에 대해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마이크로 접합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접합 대상부가 미세하기 때문에 접합 대상부의 크기가 큰 경우에 문제되지 않았던 접합부에서의 용해량, 확산 두께, 변형량, 표면 장력 등에 의해 접합성 및 접합 품질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치수 효과, 즉 사이즈 이펙트를 특히 고려해야 할 부위에 적용되는 접합법의 총칭을 마이크로 접합법이라 하겠습니다. 네, 다음 점자빔 용접의 특징 설명 EBW라 하고요. 일렉트론 빔 웰딩.
EBW는 높은 에너지를 가진 일렉트론들을 용접하고자 하는 모재에 충돌시켜 그때 발생하는 열로 용접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전자빔의 열호는 진공 중에서 진공이 좀 중요한 역할이고요. 필라멘트를 가열하여 방출된 전자를 고전압으로 가속하고 전자 렌즈로 집속시킴으로써 얻어집니다. 초창기 용접기 진공 상태 유지 외에 용량이 커졌으나 이후 일렉트론 빔 제너레이터만을 진공으로 하는 방법이 개발되어 활용도가 증대됩니다. 지금 여기 이제 그림이 있는데 여러 가지 부품들이 들어가죠. 그리고 중요한 게 진공 챔버라는 거를 활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품들이 활용된 만큼 비싸고 민감도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분류. 고진공형이 있고 저진공형, 대기압형이 있습니다. 고진공형은 용접 대상물도 진공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림은 고진공형 전자빔 용접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좁은 용접보로 최대 깊이의 용접을 실시하고 수축 등에 의한 용접 변화가 최소화되며 깨끗한 용접 환경으로 인한 오염이 최소화되고 높은 진공도로 용접 시 산란이 최소화됩니다. 저진공형은 중진공으로서 고진공형에 비해 넓고 얇은 용접부가 발생하고요. 비진공형은 진공 상태보다 넓고 얇은 용접부를 갖게 되고 비용이 저렴하며 적당한 보호가스가 유지되면 구리나 티타늄 등 합금의 용접이 가능합니다. 자, 진공도에 따라 전자가 산란되기 때문에 진공이 완벽할 때 전자가 산란되지 않고 최대 깊이까지 용접이 되고, 만약에 대기압형이면은 산란이 많이 돼서 아무래도 넓은 형태의 용접부가 형상이 되겠습니다. 전자총을 떠나 피용접물에 도달할 때까지 분해기가스의 분자와 충돌하여 에너지를 잃거나 산란되기 때문입니다. 장점을 보면 전기 에너지를 빔 형태로 바꿈으로 에너지 효율이 높고요. 용접 속도가 빠르고 박판에서 후판까지 용접이 가능하며 이별이 작아서 열 영향부가 적고 수축 변형이 작아지므로 고정밀도의 용접이 가능합니다. 또한 진공도 용접 시 산화 및 질화 위험이 거의 없고요. 접근이 어려운 곳도 용접이 가능합니다. 또한 높은 열 전도를 갖는 구리 등의 재료와 이종재료 용접도 가능합니다. 네, 단점을 보겠습니다. 일단 초기 시설 투자비가 높고요. 좁은 용접부로 깊은 용접을 위해서 정밀한 2인부 가공 및 핏업이 필요합니다. 또한 빠른 온고 속도로 구속력이 강하거나 페라이트 성분이 적은 서스강에서 균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페라이트가 있으면 이제 균열 원소를 고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균열이 적은데, 페라이트가 적으면 균열이 좀 쉽게 일어난다는 뜻이고요. 빔은 자장에 의해 휘므로 주변에 자성이 없어야 됩니다. 또한 진공 용접에서 증발되기 쉬운 재료의 적용에 곤란합니다. 그리고 전자빔의 굴절이 있는데요. 작은 직경 전자빔을 사용하여 긴 용접부를 가진 후판을 용접할 때는 전자빔의 각도를 용접되는 면에 일치시켜야 합니다. 잘 조정된 전자빔이라고 해도 용접 중에 자장에 의해 굴절되어 전자빔의 목표 위치를 벗어나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굴절 현상은 이종 금속의 용접 시에, 특히 비자성체와 자성체 사이의 용접 시에 자주 발생합니다. 네, 레이저 용접과 전자빔 용접을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전자빔, 레이저. 열원을 보면 전자빔은 전자, 레이저 용접은 빛이고요. 분위기를 보면 전자빔 용접은 진공 상태에서 수행이 되어야 되고, 레이저는 어떤 산란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쓰면 되겠고요. 에너지 효율은 전자빔이 높고요. 모재는 전자빔 용접은 도체, 그리고 레이저 용접은 관계가 없습니다. 설비비는 상대적으로 전자빔이 더 고가고, 유해 광선은 레이저는 광선이 없지만 전자빔 용접은 X선이 발생합니다. 용접 가능 두께는 전자빔 용접은 초후판, 그리고 레이저 용접은 정밀한 그리고 표면 경화 처리 등에 주로 사용됩니다. 둘이 좀 비슷해 보이지만 빛을 사용하느냐 그리고 전자를 사용하느냐의 차이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분위기 상태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최대 온도 분포의 경사를 증가시키는 방법. 자, 전자빔 용접은 빔의 유효 직경을 감소시키고요. 빔의 전류 용접 속도를 증가시킵니다. 플라즈마 용접은 작은 오리피스를 사용해서 용접 속도 및 이별을 증가시키고, 저항 용접은 전도도가 높은 전극을 사용하는 것, 전류 증가, 용접 시간을 감소시켜야 되겠습니다. 피부각구 용접은 속도를 증가시키고 예열 온도는 낮게 하여 이별을 감소시켜야 되겠습니다. 산소 아틀렌 용접은 큰 사이즈의 토치를 사용해서 용접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방법이
고려됩니다. 네, 저항 용접의 원리 및 용접 공정 변수와 그들의 영향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저는 건설 회사에서 이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저항 용접을 볼 일이 별로 없었지만 제조 회사, 즉 뭐 자동차 회사 이런 데서는 저항 용접을 자주 쓴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은 부분은 좀 간단히 쓰고 익숙한 부분 위주는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실 때 아무래도 흥미가 있는 부분 먼저 업무와 관계된 용접법부터 좀 완벽히 좀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다른 산업계에서 쓰이는 우리는 이제 접할 기회는 없지만 그래도 기술사 시험 문제에 나오는 다른 용접 방법도 한 번씩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저용 용접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 용접재를 접촉시키고 통전하면 접촉 저항 및 비저항에 의하여 발열되었을 때 압력을 가하여 용접을 합니다. 이때 저항열은 줄의 법칙을 따릅니다. 네, 식 참고하시고요. 식에서 보면 이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류를 높여줘야 된다는 점, 그리고 시간에 역시 비례하기 때문에 접촉 시간도 관리해야 되고 또 이제 저항의 크기도 저항열에 영향을 끼치겠습니다. 네, 저항 용접의 종류를 보면 겹치기와 맞대기 저항 용접이 있습니다. 겹치기는 점용 용접, 프로젝션 용접, 심 용접이 있고 맞대기 저항 용접은 업셋 용접, 플래시 용접, 퍼커션 용접이 있습니다. 네, 저항 용접의 원리. 네, 용접물 간의 접촉 저항, 용접물의 비저항, 그리고 용접물과 전극 간의 접촉 저항이 원리가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열 전도가 적은 것이 전기 저항 용접에 좋습니다. 전극봉으로 동을 사용하는 것은 처음 접촉 저항에 의하여 RM, 즉 용접물의 비저항은 크지만 온도 상승과 더불어 감소하며 열 전도가 좋아서 쉽게 방열되기 때문입니다. 네, 저항 용접의 조건을 비교하면 알루미늄과 연광을 비교했을 때 용접은 알루미늄에서 더 대전류가 필요하고요. 가압력은 좀 적게, 통전 시간은 짧게, 표면 처리가 필요한 것은 알루미늄 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항 용접의 장점 및 단점. 장점을 보면 용접공의 기능에 의한 우열이 적다. 그리고 시간이 짧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자동차 제조회사에 가면 저항 용접에 의해서 제조하는 과정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 아주 빠른 속도로 찍어내듯이 계속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접폭이 깨끗하고요. 가압 효과로 조직이 침해진다. 그리고 용접부 열 변형이 적고 산화작용 및 용접 변형이 적다. 아크 용접과 같은 유해 자외선이 없고 용과제나 플럭스 불필요하며 용접부 품질 재현성이 높다. 단점은 설비가 복잡하고 값이 비싸며 적당한 비파괴 검사법이 없다는 점, 급냉 경화를 받게 되므로 후열 처리가 필요하다는 점, 다른 금속 간의 접합이 곤란해서 용접전류, 통전시간, 가압력 등에 따라 용접 조건을 선정할 필요가 있고 첨 용접부는 너깃 주위의 노치 효과로 비교적 낮은 기계적 성질을 갖습니다. 네, 공정 변수를 보겠습니다. 저항 용접의 3대 요소인 전류 세기, 통전 시간 및 유지 시간, 가압력. 전류 세기는 너무 낮으면 용접부 형성이 작고 강도가 작아지고요. 전류가 너무 높으면 용접 강도는 증가하지만 나쁜 영향을 받습니다. 즉 압분이 생기고 용접부가 추출되거나 하는 상황이 생기고요. 통전 시간은 발열에 중요한데 짧으면 가열부가 작아지고 국부가 용융되고요. 너무 길면 열 손실이 많아지고 불필요한 부분 가열 및 모재가 부풀어서 재질 변화가 생깁니다. 가압력은 용접부의 단함 효과. 가압력이 낮으면 용착 금속이 불안정하고 용접부 기포 또는 균열이 발생하며 용접 강도가 낮아집니다. 가압력이 높으면 접촉 저항 감소로 발열 부족함으로 강도도 부족해지게 됩니다. 네, 저항 용접 결과에 미치는 제반 요소들의 영향, 모재, 용접 장치, 전극이 있고 항목과 세부 내용들이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극 용접 조건, 통전 시간, 가압력, 설계 치수 이런 것들 표로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점 용접에서 R형 전극 사용하여 연속 타점 용접을 실시할 때 전극 선단에 아연도금 피막이 더 잘 부착되므로 CF형 전극이 R형 전극보다 수명이 깁니다. 또 너깃의 직경이 증가할수록 인장 강도가 증가하지만 너깃의 직경이 필요 이상으로 커지면 스패터와 압분 깊이가 증가하여 용접 품질이 간소하기 때문에 인장 강도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네, 다음 점 용접 품질 불량의 내용 및 원인. 지금 점 용접의 실제 사례를 보면 여기 아래 나와 있는 사진이 실제 점 용접이고요. 보통 자동차 회사나 또는 경량 구조물 만들 때 어떤 얇은 철판을 저항 용접위에서 점 형태로 용접이 진행이 되고 그 중간에 너깃 같은 동그란 모양을 너깃이라고 하고요. 점 용접과 프로젝션 용접의 차이를 보면은 점 용접은 그냥 그대로 위아래로 누른다면 프로젝션 용접은 용접 전에 돌기가 나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서 용접이 진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점 용접 품질 불량의 내용 및 원인. 앞은 표면산화, 너깃 불량, 내부 균열, 스패터가 있고요. 원인을 보면 앞은 과전류, 전극 연마가 불량, 표면산화 역시 과전류, 낮은 가압력, 정렬이 불량할 때, 너깃 불량도 역시 정렬이 불량할 때, 어떤 미끌림 형상이 있을 때, 전극 표면이 불량할 때, 내부 균열은 짧은 가압 유지 시간, 비산, 강판 분리 때 발생하고요. 스패터 역시 과전류, 낮은 가압력, 긴 용접 시간, 전극 전량 불량 시에 발생합니다. 네, 점 용접에서는 15에서 18mm의 용접 플랜지 폭이 필요하지만 레이저 용접에서는 7에서 10mm로 단축할 수 있고요. 차량에서 용접 플랜지 부분의 총 줄량은 12에서 15kg 정도이므로 경량화 효과가 있습니다. 즉 레이저 용접이 이제 앞으로 자동차 경량화에 많이 쓰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 테일러드 블랭크 용접이라는 게 있는데 테일러드 블랭크제는 판 두께, 강도, 표면 처리가 서로 다른 복수의 강판을 용접하기 위해서 부품으로서의 요구 특성을 만족하도록 배치 및 용접 후 성형 소재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용접성 로브라는 게 있습니다. 점 용접의 용접 전류와 통전 시간 및 압력의 적정 범위를 체계적으로 구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자, 용접 전류와 통전 시간의 관계가 있는데 용접 전류가 너무 많아지면 스패터가 발생하고 용접 전류가 너무 작으면 너깃의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적당한 용접 전류 범위가 필요한데, 또한 용접 전류와 시간의 관계도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 역시 적절한 용접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전류와 시간의 어떤 비율이 필요하고요. 또한 용접 전류와 이제 통전 시간의 관계에서 봤을 때 압력이 증가하면 같은 내용이더라도 압력이 증가하면 이 적정한 부분의 용접 범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용접성 로브는 판재의 두께와 재질에 의해 로브의 위치와 크기가 변화하며 일반적으로 로브의 크기가 감소하면 점 용접하기 까다로운 재질이 됩니다. 전류 압력이 변함으로 중간값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중간값을 사용하고 그리고 이 전체 면적이 로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 재질에서는 범위가 이만큼밖에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재질은 범위가 넓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 허용 범위가 높은 로브를 가진 재질이 용접성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프로젝션 용접에서 돌기 성형의 구비 조건 나열하고 주요 공정 변수를 설명하시오. 네, 프로젝션은 돌기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프로젝션 용접은 용접을 실시하기 전에 용접 대상물의 한쪽 또는 양쪽에 돌기를 가공하고 그 돌기를 통하여 전류를 집중시킨다는 점에서 스팟, 십 용접과 구분이 됩니다. 프로젝션의 높이는 대체로 판 두께의 3분의 1 정도이며 용접 전류는 1mm 두께의 연강판에 대하여 800A, 가압력은 250kg, 용접 시간은 3분의 1초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아래 그림에 있는 것들은 점 용접과 프로젝션 용접의 차이점을 설명했는데 점 용접은 돌기가 없지만 프로젝션 용접은 돌기가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용접 후의 결과만 보면 중간에 너깃이 생성되고 그 크기가 형태가 비슷하다는 점에서 용접 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프로젝션 용접의 구비 조건. 외압의 형상을 유지하도록 강성이 있어야 되고 프로젝션 크기가 상대 용접재와 열평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하며 용연금속의 비산이 최소화되는 형상이어야 하고 프로젝션의 성형이 용이하고 금형의 마모가 적어야 됩니다. 프로젝션의 성형 시 판에 비틀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돌기를 내는 쪽은 두꺼운 판, 열 전도와 용융점이 높은 쪽에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용접 공정의 변수. 용접 전류는 일정한 조건에서 용접 전류의 증가는 너깃의 크기 증가와 함께 용접부의 강도를 상승시키지만 과도한 전류는 스패터 발생을 조정하여 용접 품질이 저하됩니다. 그리고 통전 시간과 가압력이 있는데 통전 시간을 고려하면 생산성을 높이려면 시간이 좀 줄여야 되겠죠. 전류를 높이면 스패터 발생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네, 통전 시간 줄이기 위해서 전류를 높이면은 안 된다는 뜻이죠. 적당한 수준에서 멈춰야 되지 시간을 줄이면서 전류를 높여가지고 생산성을 높이다 보면 스패터가 발생합니다. 역시 가압력이 너무 높으면 양호한 용접부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압력을 선정해야 되겠습니다. 또 프로젝션의 정밀도가 중요합니다. 돌기의 정밀도에 따라 용접부의 품질이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요. 프로젝션의 피치 간격이 작은 경우에는 각 돌기에 흐르는 전류를 끌어당겨서 합쳐지는 결과가 되어 너깃의 이동 현상이 발생하여 강도가 저하기 때문에 다점 동시 용접의 경우에는 간격에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용접할 부위에 돌기를 이렇게 형성을 했는데 위에서 같이 압력을 가하면서 접촉하는 순간 이 부분에 용접이 흐르겠죠. 그래서 이제 저항에 의한 발열이 되면서 용접이 되는 건데 만약에 이게 너무 붙어 있으면은 이 전류가 양쪽에 골고루 배분되지 않고 한쪽으로 몰리면서 너겟이 좀 더 계획보다 커지게 됩니다. 이런 걸 발생하기 위해서 이 피치 간격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점은 용접기의 설비가 많이 들고 프로젝션의 정밀도에 의해 용접 품질이 좌우됩니다. 전극의 교환이 다소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업셋 용접 및 플래시 용접의 과정과 특성을 비교 설명하시오. 업셋 용접 피용접물을 서로 맞대어 가압하고 통전하면 용접부는 먼저 접촉 저항에 의해서 발열이 되고 다음에 고유 저항열에 의해 더욱 온도가 높아져 단조 온도, 즉 재결정 온도에 도달할 때 모재를 축 방향으로 가압하여 용접하는 방법입니다. 주의사항을 보면 단면이 큰 것을 용접할 때는 접합면이 산화되어 용접 금속 중에 산화물이 혼합되어 기공 발생이 쉬우므로 접합면 청결 및 평활도가 유지되어야 하고 접촉 저항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초기에는 작은 가압, 단접 온도 도달 시에는 큰 힘으로 가압해야 됩니다. 용접 시 돌철부가 짧으면 전극 클램프 부근이 녹아 홈이 생기게 되며 반대로 돌출부가 길면 누를 때 굽힘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네, 플래시 용접의 자료 사진인데요. 양쪽에서 힘을 가하면서 가운데 저항에 의한 발열이 생기면 그대로 꾹 눌러주기 때문에 거기서 용접부가 생기는 거고요. 지금 다음에 설명한 플래시 용접은 바로 양쪽에서 압력을 가하는 게 아니라 점 몇 번 접촉과 어떤 비접촉을 반복하면서 그 접촉열에 의해서 표면을 좀 청정하게 한 다음에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그 과정을 생략하느냐 그냥 바로 하느냐에 따라서 플래시 용접과 업색 용접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네, 플래시 용접 피용접물의 용접부 끝면을 가볍게 접촉시켜 전류를 통하면 국부적으로 발열하여 잠시 동안 용융되어 불꽃이 비산되는데 이를 반복하여 접촉면의 청정도와 용접 온도가 알맞은 상태가 되었을 때 모재를 가압하여 용접하는 방법입니다. 용접점에서 단접 압력에 의하여 배출된 금속을 플랫이라 부르며 용접 후 내외면 비드 절삭기로 제거를 합니다. 네, 용접 작업을 보면 용접 과정은 예열, 그다음에 플래시는 접촉 전류에 의한 용융 불꽃이고요. 그게 반복된 후에 업셋을 합니다. 사용 전압은 작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높은 전압이 좋지만 접착부의 기계적 성질을 양호하게 하기 위해서는 낮은 전압이 좋기 때문에 실제로는 2차 전압을 3에서 25V 정도로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작업법의 용도는 이별 집중성이 좋기 때문에 제철 공업의 스트립, 접속 전선관용 코일, 철도 레일, 샤프트, 셰시, 프레임 등의 접합에 사용됩니다. 의외로 많이 쓰이고 있죠. 네, 접합면의 형상은 저항열의 크기와 분포 및 플래시의 양에 영향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접물의 크기가 증가하면 접합면 5에서 10도 정도의 테이퍼를 갖도록 여기 지금 기울기 테이퍼가 있죠. 기계 가공하여 접합면의 면적을 감소시켜 저항을 증가시키고
접하면 발생 저항열이 증가하면 그때 플래시 양은 감소하게 됩니다. 네, 업셋 용접과 플래시 용접을 나란히 비교를 해봤는데요. 업셋 용접은 양쪽에서 바로 힘을 가해서 그 저항열에 의해 용접을 하는 방법이고, 플래시 용접도 비슷한 과정이지만 양쪽에서 저항을 가하기 전에 몇 번의 접촉과 비접촉을 통해서 그 발열에 의해 순간적으로 용융될 때 플래시를 발생시키고, 그 플래시에 의해서 표면을 좀 청정하게 용접이 좋은 상태로 만든 후에 양쪽에서 가압해서 용접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중간 과정의 차이가 있겠죠. 네, 그럼 업셋 용접과 플래시 용접의 비교를 한번 표로 보면 업셋과 플래시가 있고, 장점, 업셋은 금속이 비산되지 않습니다. 바로 양쪽에서 힘을 가하기 때문이고요. 대신에 플래시 용접의 단점은 금속이 비산된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자, 업셋 용접의 장점 다시 보면 접합부 중앙에 빠져나온 점이 없고, 용접기 구조가 간단하고 설비비가 저렴합니다. 그냥 한 번만 밀면 되니까요. 플래시 용접의 장점은 용접 강도가 큽니다. 기계적 이음이 양호하기 때문이고, 용접 전 가공이 불필요합니다. 플래시를 발생시켜서 표면을 좀 청결하게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력 소비가 적고, 용접 속도가 빠르고 모재 가열부가 좋고, 단면이 원형이 아니어도 좋다는 점이 있습니다. 단점을 보면 업셋 용접은 용접 강도가 상대적으로 작고, 용접 전 접합면을 가공을 해야 됩니다. 또한 전력 소모가 크고, 왜냐하면 가열 속도가 좀 늦기 때문이죠. 용접 속도가 늦고 열 영향부가 높고 주로 단면이 원형인 봉제에 사용됩니다. 플래시 용접의 단점은 접합부 중앙부가 빠져나오고, 용접부 길이가 짧아지므로 사전에 업셋 여유를 고려하여 소재 길이를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구조가 복잡하고 설비비가 많이 들며 플래시로 인한 작업자의 안전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통적으로 모재가 서로 다른 금속도 용접이 가능합니다. 업셋 용접은 버트 용접이라고 하고요. 플래시 용접이라고도 하는데, 또 다른 비교해 보면 이음의 신뢰성은 플래시 용접이 더 크고, 열 영향부는 플래시 용접이 더 좁고, 열원은 플래시 용접이 저항 플러스 아크열이기 때문에 이게 좀 원이 많고요. 산화물 개입 없이 플래시 용접이 적고, 이중 금속 간 용접은 플래시 용접이 좀 더 많이 가능합니다. 버트 용접은 좀 제한이 되고요. 전력 소비 역시 플래시 용접이 적고, 부지의 크기는 플래시 용접이 크고, 용접 속도도 플래시 용접이 크고, 업셋 양은 버트 용접이 좀 더 큽니다. 용도는 버트 용접은 10mm 이하의 환봉, 그리고 플래시 용접은 레일 체인 강판 등의 큰 단면제의 압점에 적용됩니다. 전반적으로 플래시의 용접이 좀 우수하죠. 대신에 좀 고가라는 점이 단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심용접. 심용접은 원판상의 롤러 전극을 이용하여 전류를 공급하면서 가압, 회전시켜서 스판 용접을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걸 말합니다. 대전류가 필요하고 용접부 및 롤러 전극 사이에 흐르거나 소실되기 때문에 대전류가 필요하겠죠. 심용접의 종류 이런 것들 보기 전에 지금 아래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계략도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는 용접기 모습을 보겠습니다. 네, 그림을 보면 용접기가 회전을 하면서 양쪽에서 전기가 흐르고 있고, 그리고 그 회전체 롤러 사이를 지나가는 판재가 용접이 되는데, 그 사이에 되는 용접 모양이 너기처럼 연속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스판 용접이 연속적으로 수행된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장비를 보면 좀 복잡한 형태죠. 아무래도 이제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본론으로 가서 심 용접의 종류, 겹치기 심 웰딩이 있고 메시 심 웰딩이 있습니다. 겹치기는 두 장의 피 용접재를 원판형 전극으로 접합, 그리고 메시 심 용접은 겹친 양을 일반적으로 모재 두께의 1배에서 1.5배, 용접 과정에서 미끄럼 방지를 위해 별도 고정 장치가 필요하고요. 또 맞대기 심 웰딩, 와이어 심 웰딩이 있습니다. 와이어 심 웰딩은 아연 또는 이런 도금강제 심 용접에 많이 사용되고, 도금강제에서 원판 전극의 표면에 아연 등이 부착되어 합금층이 형성되어 용접성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입니다. 네, 심 용접의 용도는 기밀, 수밀, 유밀성을 필요하는 드럼통, 파이프, 페인트 등의 봉합 용접에 사용되고, 특징은
용접이 및 기계적으로 행해지므로 강하고 자동화가 쉽고 용접 속도가 빠르고 능률이 좋고 동일판 두께에 대하여 첨 용접의 2배 정도, 전극과 압력은 약 1.6배가 필요합니다. 심 용접용 전극은 재질은 고온에서 강도와 경도, 전기 전도도가 높고 열 전도가 높아야 되며 용접면은 오염된 산화물 부착이나 변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용접 품질이 확보되겠습니다. 네, 다음 TV 테일러드 블랭크고요. 자동차 공업 중요 생산 기술 중 하나고 차체의 경량화와 구조적 강성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서로 다른 두께의 조성을 가진 각각의 평평한 블랭크 접합하여 만든 복합된 특성을 가진 하나의 강판이고요. TV의 방법에는 메쉬심 용접, 레이저 용접, 고주파 유도 용접 등이 사용됩니다. 예시로 보여드린 그림에서 보면 색깔별로 지금 두께가 다 다르죠. 두께가 다르고 아마 재질도 다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만든 하나의 복합체로 만들어서 좀 생산성을 향상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메쉬심 TV와 레이저 TV가 있고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메쉬는 저가, 레이저는 속도가 빠르고 곡선 가능하고 용접부 좁고 두께 증가 없이 완판에 사용 가능하고 대면적 넓은 부품에 유리하고 메쉬는 작은 부품에 유리하고 요구되는 절단면 직선도가 낮고 수직도가 낮고 요구되는 평편도가 낮다. 즉 어느 정도 허용이 많이 된다는 뜻이겠죠. 대신 단점으로는 곡선이 좀 어렵고 용접부 두께 증가에 의한 성형성 문제가 있고 용접부가 넓어집니다. 레이저는 단점을 보면 어떤 포커싱이 좀 중요하겠죠. 그게 요구되고 접합부에 청결한 단면이 필요하고 도금 강판 사용 시 아연에 의한 렌즈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밀한 플래트니스가 요구합니다. 아연이 이제 증기로 발생하면서 아연에 의해서 그 레이저 빔 장비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손상을 갖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네, 퍼커션 용접, 방전 충격 용접이라고 하고 원리를 보면 콘덴서에 미리 저축된 전기 에너지를 짧은 시간에 급속 방전시켜서 이때 발생한 아크에 의해 접합부를 충격적인 방법으로 압력을 가하여 접합하는 방법입니다. 작업 방법을 보면 cực 짧은 용접물 접합에 유용하고 세봉 또는 선제끼리 접합 및 대형 물품에 선재를 씹는 용접에 주로 사용되고요. 가압 방식은 스프링이나 자중에 의한 자연 낙하 이용, 접합 시간이 짧습니다.